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갑신정변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치열하게 다뤄봤습니다. 갑신정변이 발생한 배경에서부터 갑신정변이라는 팩트가 전개돼가는 과정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갑신정변 결과가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그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 선물 세트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팅돼 있어야 문제를 풀기가 좋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갑신정변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얼마나 복잡하게 꼬여가는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갑신정변 이후에 정세 변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정세라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정세가 어떠냐?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세가 어떻게 될까요? 알겠어요? 또는 뭐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할까요? 또는 중국에서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된 이후에 중국의 정세는 어떻게 될까요? 또 아시아의 정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항상 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판을 의미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좀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은 68쪽이죠.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 한반도 중심의 주변 정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자 이 말씀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제 간략하게 우리 한반도 지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려보자면 지도를 중심으로 보자 이거야. 한반도는 제가 요즘 와서 생각할 때 말이죠. 이 한반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저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또는 뭐 인도의 서북부의 라자스탄주 거기도 아주 사막지대인데 선생님이 직접 가봤는데 아주 건조하고 말이죠. 사람이 살기가 척박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그 생활 무대로 살고 있는 그쪽 지방 사람들은 역시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땅이고 가장 애정어린 그런 고향이고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할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이렇게 내 것이니까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떠나서 우리 한반도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정학적 이렇게 얘기하죠. 지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힘의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총종합해서 지정학적 위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반도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요충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합니다. 야, 한반도가 근래에 와서 6.25 이후에 또는 뭐 2차 대전 이후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진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지만 아니란다. 사실 옛날 저 멀리 구석시대에도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느냐. 사람들이 구석시대에는 말이야 일본하고 한반도가 이렇게 연결돼 있었죠. 그래 안 그래? 예, 이렇게 한반도가 연결돼 있을 그 당시에도 우리 구석시대는 굉장히 중요했었고 청동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동시대에 전 세계에서 우리 한반도의 고인돌이 가장 많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다 이거야.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 오히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사시대 그러니까 그 역사 이전에 우리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에 공룡시대만 해도 봐라 이거야. 전 세계에서 공룡 발자국이 한반도처럼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지 역사라고 하는 작은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자연사라고 하는 또는 우주사과는 너무 거창하다. 지구 전체의 역사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한반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기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가 뭐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동의합니다. 알겠죠? 동의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역사학에서는 그런 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반도는 기가 센 나라야. 그래서 대륙까지 다 우리가 지배해야 돼. 옛날 고조선은 어마어마했었어. 3000년 전에는 말이야. 우리가 수메르 지방까지 다 차지하고 만주뿐만 아니라 몽골 지역까지 전부 다 우리 땅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사실은 그때 정말 그랬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직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뿐이지 진짜 그런 역사가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제 그런 광대무변한 우리 민족사의 과거의 훌륭한 영광 이런 것들이 어떤 한반도의 어떤 에너지 때문이다, 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것 말고 그냥 우리가 자연사적으로 보더라도 한반도는 정말 참 중요한 의미 있는 알겠어요? 그런 곳이겠구나. 이제 인문지리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야말로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지역이다. 충돌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지중해로 이렇게 구두처럼 뾰족 튀어나온 이탈리아 반도는 한반도 아주 유사해요. 그죠? 그 비슷한 이탈리아 반도는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했느냐? 이탈리아 반도 힘이 셌을 때는 말이죠. 로마 제국이 그 주변을 완전히 다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중동 지역까지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그 반도 국가가 힘이 세면은 주변 국가의 문화를 다 아우르는 강대한 힘을 가질 수 있지만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힘이 약하되면 그냥 주변 국가한테 맨날 침략을 당합니다. 그냥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놈이 쳐들어오고 저놈이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 한반도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죠. 그래 안 그래? 무려 그래서 이제 전쟁이 1000번 넘는 수많은 외침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우리의 과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이 중요한 한반도 전략적 또는 지정학적 이런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이제 문제를 좀 좁혀가서 시간을 좁혀가서 그러니까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어떠했느냐. 자, 여러분 잠깐 시간을 조금만 더 돌려볼까요? 뒤로. 자, 이거 보세요. 한반도를 가장 먼저 먹겠다고 한반도에 가장 먼저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한 나라는 1876년 일본 놈들이죠. 일본이 우리한테 뭐 했어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강제로 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치적으로 먼저 쳐들어왔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부산, 인천, 원산 세 항구를 강제로 개항시키고 일본이 이제 우리를 먹으려고 제일 먼저 잽싸게 달라댔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까지 다 배웠다시피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미 조선에 누가 와 있었어요? 청나라가 와 있었어요. 그 청나라를 여러 차례 물먹으면서 일본이 조선을 손에 넣을까 했는데 아뿔싸 무슨 일이 있었다고? 1882년 이모군란이 있었죠? 76년 이후에 82년에 이모군란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일본이 개박살났습니다. 그래 안 그래? 일본 공사관이 불타버리고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가 죽음을 당하고 일본 놈들은 그냥 총총이 다 쫓겨나갔죠. 그죠? 이렇게 일본이 이모군란 때 한번 당하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다시피 갑신정변 때 또 일본 놈들이 김옥균 박영호를 도와준다고 큰소리 빵빵 쳐놓고 돈도 꿔주겠다. 우리가 너희들의 개혁을 도와주겠다. 메이주신처럼 한번 해봐라. 이지랄 해놓고는 말이야. 실제로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몰라라고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 두 차례의 커다란 사건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일본한테 밀려서 물먹었던 알겠어요? 계속 엿만 먹었던 청나라가 다시 컴백하게 된 거야. 그래서 청나라가 정치적으로 알겠어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점차 증대돼 가고 있었다라고 고상한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 조선에서 친청 사대주의가 고조돼 가고 있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민씨 일파가 조선의 집권 세력인 민씨 정권이 청나라에 출싹 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청의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왕창 세졌구나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있던 이참에 그동안에 늘 호시탐탐 조선을 넘보고 있던 이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이 극동 지방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러시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러시아를 로스게라고도 하고 국제적인 용어로는 북극곰 이렇게 얘기해요. 곰이라고 이렇게 많이 러시아를 곰에 많이 비유하죠. 이 러시아 놈들이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말이에요. 1884년 갑신정변이 터지자 러시아가 잽싸게 민씨를 꼬셨어. 그래서 당시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민씨가 그냥 베베르 공사 보고 홀랑 넘어가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로 밀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던 러시아. 그러나 일본이 러시아의 남한을 막기 위해서 새 항구를 개항시킬 때 어느 항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기억나시죠? 바로 원사랑은 일본이 요구했던 원사랑은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원사랑을 요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 말이죠. 청나라 사람 황준센이가 조선 아들네 큰일 났어. 러시아가 너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떨 거냐? 이미 그 1860년 베이징 조약 체결 이후에 러시아가 연해주까지 먹고 지금 조선하고 코를 맞대고 있는데 조선 너네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러시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라? 친중국하고 결일본하고 연미해라. 이게 바로 뭐죠? 조선 책략이죠. 이렇게 청나라도 러시아를 견제하고 일본도 러시아를 견제하고 이렇게 청일의 견제 때문에 조선에 들어올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던 러시아가 마침 갑신정변 때 청과 일본이 조선이라는
이 지역을 놓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 빈 틈새를 노려서 러시아가 잽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러 밀약이 체결됩니다. 알겠어요? 조약이 체결됐어요. 몰래 했으니까 밀약이죠. 자, 갑신정변 때 1884년에 러시아가 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국제관계가 미묘한 게 사실은 이 러시아가 남하에 내려오면 세계 도처에서 러시아가 경쟁하고 있던 경쟁국가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영국이라고 그랬죠. 발칸반도에서 러시아가 발칸반도로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면서 밀려 내려오고 있을 때 그 영국과 맞서고 있었던, 그러니까 러시아가 맞섰던 영국이죠. 중동 지방에서 이란 지방으로 말이야 러시아가 밀고 내려올 때 역시 여기도 영국이 그 러시아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태평양 방면으로 지금 한반도로 뚫고 내려오려고 그래. 이건 뭔 일이야 하면서 말이야 그 러시아를 막겠다는 구실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 일말의 그 관련도 없는 영국이란 놈들이 바로 여기 어디에? 예, 거문도, 그죠? 제주도가 여기쯤 있다면 위입니다. 위에 고흥반도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이죠.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어요. 이게 바로 1885년 뭐야? 거문도 사건이죠. 그죠? 거문도 사건 누구에 의해서? 영국에 의해서. 자, 보시다시피 영국과 러시아가 일촉즉발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더라. 청과 일본은 벌써 이모군란 갑신정변으로 두 차례 붙었죠. 이와 같이 공간적으로는 조선이라는 한반도를 무대로 해서 예, 정치적으로는 뭐야? 대외 국가들이 그 당시에 강대국인 누구야? 영국, 러시아, 일본, 청나라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를 무대로 이렇게 싸우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대립하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거야. 고래 싸움에 뭐죠? 새우등 터지는 격이죠. 그래 안 그래? 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이때 일본은 청에게 정치 주도권을 빼앗긴 일본은 에라시앙 이제 틀렸어. 우리는 경제나 먹자라고 경제적 침략에 예, 열을 올립니다. 알겠어요? 경제적 침략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환해 나갔습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 놈들이 경제적 침략으로 전환해서 1884년 이후 1894년까지 10년간 조선을 뒤지게 뜯어먹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경제적 침략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농민이다. 이거 농민. 알겠어요? 제국주의적 일본의 수탈. 그러니까 조선을 일본의 상품 시장으로 만들겠다. 또 일본의 그 원료 공급지, 식량 공급지로 만들겠다. 이런 정책 하에서 조선으로 밀고 들어온 일본 상인들의 농단에 의해서 가장 많이 뜯긴, 가장 많은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 농민들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농민들이 나중에는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가 그동안 지배층한테 봉건적 수탈을 당했는데 이제 일본 제국주의적 수탈을 또 당하다니 이렇게 이중적 수탈, 이중적 그 착취 속에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 라고 이게 빵 터진 게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이죠. 알겠죠? 이와 같이 자, 이거 보십시오. 국내의 정치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국내 정치와 함께 주변 정치가 또 세력 관계가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우리도 이제 역동적으로 세계사의 그 조류에 휘말려 들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답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 이제 한반도 주변 정세를 봤어요. 여러분들 교재로 거기 그 68쪽을 한번 보실까요? 조선의 중립화론 구상 아주 중요합니다. 중립화론 그랬는데 자, 이럴 때 야 봐라. 완전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겠다 이거. 우리가 새우 입장에서 강대국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뭐냐? 맞아. 차라리 우리는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겠다.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겠다. 제발 우리 좀 귀찮게 하지 마. 우리 좀 내버려둬. 라고 국제적으로 한반도가 중립국이 되는 게 낫겠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부들러입니다. 부들러. 독일 영사로 와 있던 부들러라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부들러와 함께 또 누구냐? 유길준. 일찍이 예, 보빙 사절단으로 미국에 갔다가 구미를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온 알겠어요? 유길준이가 예, 그 서유 견문을 썼었고 그 유길준이 이제 1884년에 갑신정변 이후에 뭐예요? 중립화론을 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한반도를 아예 중립국으로 만들자라고는 중립화론이 대두됐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도 이 주변 사강들이 똑같은 나라는 아닙니다.
똑같은 나라 아니지만 어때요? 자, 러시아 대신에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죠. 소련이었다가 다시 러시아 돌아왔죠. 일본, 그리고 청나라 대신에 중국이죠. 단지 누구만 바뀌었어요? 영국 대신에 미국만 바뀌었어요. 지금 이렇게 옛날에 있던 삼각 말고 미국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영국 대신에 이렇게 현재도 한반도 주변에 4개의 강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약한 한반도가 또 남북으로 분할돼서 지네끼리 또 다투고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예, 국제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국제적인 위기가 어떻게 닥쳤느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말이죠.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이제 극단적인 그 탐욕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 탐욕의 극단적인 그 자본주의 모습이 결국은 뭐냐? 강대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경제 영토를 요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FTA처럼 FTA를 체결해서 미국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미국의 시장을 점점 넓히려고 하는 경제 영토 확장 정책에 나서게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미국의 기존에 4년 동안 권력을 쥐었던 오바마가 다시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국은 뭐냐? 중국은 이른바 중국이 이제 혁명 이후로 제5세대라고 그래요. 지금의 중국의 혁명 지도자들. 그래서 시진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중국의 새로운 세대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세대. 혁명 1세대가 마오쩌둥이라면 그 이후에 주울레라든지, 그죠? 또는 뭐 등수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1세대였죠. 그 이후에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의 장점인 이런 사람들까지 오더니 이제 5세대까지 왔습니다. 이 새로운 혁명 세대들이 중국이 다시 세계 속에 세계 속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강대국으로서 세계 재패를 꿈꾸면서 새로운 꿈을 꾸는 그 새로운 세대들이 중국의 새로운 리더로 등장했어요. 그래 안 그래? 일본은 말이죠. 일본은 10년, 20년 동안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극우적인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 정세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면서 자기의 새로운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이런 힘에 불꽃 튀기는 경쟁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뭐냐? 북쪽에서는 나이 어린 28인가 이제 7인가요? 이거밖에 안 된 김정은이가, 그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박근혜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한반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통일된 이후에 이런 힘의 역학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 당시에 갑신정변 이후에 독일 영사 부들러가 주장했던 중립화론, 그 다음에 6.1중이 제시했던 중립화론, 한반도 중립화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념 시대가 지났어요. 우리가 좌우,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념 체제가 완전히 다 붕괴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스트리아나 또는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고 우리는 이념적으로 무풍지대야. 우리는 자본주의와 또는 사회주의와 가깝게 지내지 않아. 우리의 체제, 경제 체제, 정치 지향점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잘 고찰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또 남북 간의 통일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가려면은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중립국 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국제적인 힘의 밸런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잘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 갑신정변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조선 중립화론이 대두됐었고, 왜 조선 중립화론이 대두됐느냐?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그렇습니다. 청나라 놈들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텐진 조약이 84년 이후 85년에 텐진 조약이 체결됐었는데, 갑신정변 결과죠. 이때 러시아와 조선이, 조선과 러시아 사이입니다. 알겠어요? 조러 사이에 조러 비밀 조약이 체결되더라. 알겠죠? 여기에 대항해서 영국이 러시아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으니 이걸 뭐라고?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거문도 사건은 1885년에 일어나서 1887년에 알았어. 우리 러시아가 조선을 쳐들어가지 않을게. 이걸 누가 중재했냐면 이홍장, 청나라 이홍장이 중재했어. 그래가지고 영국아, 러시아가 조선 침략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너네 물러가. 러시아 너네 조선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지. 이렇게 청나라가 알선해가지고 결국은 그동안 3년 동안 5, 6, 7, 3년 동안 점령했던 거문도에서 영국이 물러남으로써
거문도 사건이 일단락되게 되죠. 그죠? 이때 이제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부들러 독일 사람이죠. 유길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잠깐 여러분 사료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료를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것은 러시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정략들일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외교에서 그래요. 외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 대한민국의 외교가 잘못됐다는 게 너무나 미국 편향적이야. 미국한테 자꾸 기대가지고 군사적으로 한미 동맹이라는 아주 강력한 동맹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근데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말이야 미국과 그냥 완전히 결착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민족 감정상으로 우리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일본이 있는데 일본이 미국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미국하고 사이가 좋다 하면 일본하고도 사이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애매한 모순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가깝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일본하고는 북한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처럼 지냅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듯이.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남북 간에 애매한 민족 내부의 문제도 애매하지만 국제관계 속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실은 뭐냐 이제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강대국과 강대국 간에 서로 자존심을 지키면서 서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외교 전략이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미국한테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미국한테도 기대면서 또 한편으로 중국하고 야 너네하고 우리하고는 뗄 수 없는 이웃 사촌이다. 미국은 멀리 있는 나라고 중국 너네는 바로 우리랑 어깨동무를 하고 있으니 미국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은 형식상일 뿐이고 내용상 우리랑 다정하게 지내면 안 될까? 이렇게 알겠어요? 예, 이렇게 말이야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외교가 선생님이 그 역사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제일 잘못한 게 국내 정치에서는 말이야 정치가 놈들이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알겠어요? 국회의원 놈들이 또 대통령이 정책을 제대로 잘못하고 이런 분도 많았지만 대외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본다면 진짜 우리나라 외교가 엉터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또 미국과 일본과 이런 나라들과 적절하게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알겠어요? 이웃과 평화 설린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관계 또는 국제 질서뿐이 아니야. 모든 만물의 물질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액체가 액체 상태로 있으려면 분자 구조가 그 안정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열을 가해 보세요. 물에다가 그 100도씨로 물을 끓여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분자 구조가 활발해져 가지고 이 균형 관계가 분자 결합 상태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깨지면 액체에서 뭐가 되는 거야? 기체로 기화되는 거죠. 이때 평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균형이. 알겠어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그 세력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특히 외교를 하시는 분들이 정치와 외교를 하는 분들이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젊은 여러분들도 외교라든지 또 우리나라 정치를 책임질 그런 입장에 서게 되면 이렇게 국제 간의 세력 균형이 중요되더라.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전쟁을 예방하는, 전쟁을 미연에 막는 중요한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중립 한 가지만이 진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지만 이를 우리가 먼저 제창할 수 없으니 중국이 이를 맡아서 처리해 주도록 청하는 게 좋을 때. 이거 보세요. 중립화를 하면서도 또 어때? 또 중국한테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 은근히. 그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말끔하게 국민 국가로서 또는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이렇게 면모를 갖추지 못한 약자 입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를 중립국으로 만들어달라고 중국한테 좀 부탁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한 유길준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부들러의 입장을 좀 볼까요? 서양에 두세 개의 소국이 있는데 대국들이 상호 보호함으로써 그 소국이 받는 이익은 실로 크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스트리아, 또 뭐예요? 스위스, 영세 중립국이 됐죠. 만약 서양 대국들이 교전을 한다 해도 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이 중립국들은 단지 천여 명을 변경에 주둔시켜 자국을 지키게 하고 지금 조선의 실정으로 말하면 천국의 군대를 파견하여 세비를 써가며 이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경례를 지키지 못하여 강한 인접국가의 침입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선은 천국의 후정이자 러시아, 일본 양국과 더불어
변방 경계를 연접하고 있어서 반드시 서로 다투는 이건 뭐라고? 지정학적인 그죠?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기 쉬운 그런 위치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중립국이 되는 게 좋다라고 누가? 독일 사람 부들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들러 이름이 나온다든지 6.1주의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갑신정변 이후에 시기가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알겠어요?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또 이런 중립관이 또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도에 보시면은 아까 선생님이 칠판에 정리해드린 그런 지도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잘 나왔어요. 알겠죠? 자, 1885년 이거 보세요. 갑신정변 이후에 러시아와 밀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의 누구랑? 베베르 공사하고 민비 사이에 밀약이 체결됐고요. 이걸 또 뭡니까? 일본은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경제 침략에 주력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동학 농민운동이 발발하게 된다. 나중에 1894년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68쪽 아래쪽 보면은 조선 정부의 자주적 움직임 그랬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부들러 같은 사람이 중립환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6.1종 같은 사람이 중립환원을 제기했을 때 그 당시 사실은 고종임금도 민주정권이나 고종임금도 굉장히 어떻게 하면 이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느냐 이게 가장 큰 나라의 숙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세요. 갑신정변 후에 개화 정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당연하죠. 개화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했으니까 개화 이거 안 되겠어. 일본 놈들 등에 업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했어 하면서 말이야. 개화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단 말입니다. 내정 간섭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 강화됐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조선에 공통적으로 가져다준 결과가 뭐냐라고 혹시 묻는다면은 청의 내정 간섭 강화죠. 생각해 보세요. 이모군란 이후에 민비를 구해준 게 청나라였잖아. 그러니까 청나라는 민비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더 강해졌으므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됐다고 말할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갑신정변 이후에도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라고?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고조되었다.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가쁘게 사건을 이어서 달려왔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숨 쉬어갈 겸 정리를 좀 하고 할까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거시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거시적으로 흐름을 볼 필요도 있지만은 또 미시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시적으로 한판 보고 하자 이거야. 자, 다시 보겠습니다. 1876년에 개항을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개항을 했습니다. 1880년대 들어와서 어때요? 개화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죠. 그죠? 이 개화 정책 추진과 함께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이 체결되고 있었다라고 했죠. 자, 1876년 우리는 일본한테 강제로 개항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이 체결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다시 더 올라가 볼까요? 조금 더 올라가 볼까? 19세기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가 뭐냐? 민족의 가장 큰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 세두정치, 삼정문란, 밀란 발생 이렇게 봉건적인 봉건사회의 모순이 고조돼 가고 있었다라는 점 아니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야. 대내적으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 조선 500년 이어왔던 조선의 내부적인 모순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치가 나빠져서 아주 나쁜 정치, 세두정치, 그 결과 삼정문란, 그 결과 밀란 발생 이럴 때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해보려고 했지만 흥선대원군의 개혁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민주적인 정치를 한다든지 근대국가로 가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봉건적인 모순이 봉건제도 모순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외적으로는 뭐냐? 대외적으로는 서양 제국주의가 우리 동양에 대해서 특히 우리 조선에 대해서 제국주의 침탈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19세기의 한반도 즉 우리 민족사에 불어닥친 모순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한편 오면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도전.
유명한 역사학자, 그러니까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다라고 했는데, 토인비가 이걸 아주 멋있게 얘기했어요. 도전, 챌린지, 그죠? 응전, 리스폰스. 이 하나의 어떤 문명에 또는 하나의 역사에 외부로부터 어떤 도전이 오면 또는 내부적인 도전이 생기면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민족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리스폰스 하느냐, 반응하느냐, 응전하느냐, 알겠어요? 이것이 계속 교차돼. 도전, 응전, 이것이 계속 교차되면서 역사가 발전하고 성숙한다, 이거야. 여러분, 이거 비단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맨날 여러분은 늘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요. 버스가 안 와. 죽겠어. 막 귀가 날아가려고 그러고 막 찬바람이 부는데 버스를 탈까? 아니면 택시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이런 게 하나의 뭐야? 버스라고는 날씨에 대한 도전을 받아.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알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쩌면 말이죠. 우리 사람들의 사람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챌린지, 그 다음에 리스폰스, 이 두 가지가 계속 교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19세기에 우리 민족이 닥친 그런 우리 민족한테 다가온 도전은 봉건사회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문제였고, 제국주의 침탈이라는 도전이 있었는데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기에 리스폰스, 응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 우리도 근대 국가로 가야겠다. 알겠어요? 근대 국가를 향해서, 즉 근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응이죠. 제국주의 침탈에 대해서 외세의 침탈을 저지하고, 알겠어요? 예. 그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까요? 반외세. 그죠? 반침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요거는 다른 말로 뭐야? 반봉건이라고 얘기하고, 반외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가 19세기에 우리 민족한테 불닥친 커다란 내부적인 갈등과 모순, 외부적인 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봉건사회를 극복해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근대사회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과제가 놓여 있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주성을 유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이런 과제를 안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는 외부를 막아야 돼, 여러분들을 막아야 되라고 했던 대원군이 물러나고, 아니야, 문 여는 게 낫겠어라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개항을 했죠. 그리고 민주정권이 개화를 막 추진했었는데, 또 서양과 조약을 하면서 서양 세력을 받아들였는데, 안 되겠어, 우리가 개화하다가 너무 당해하면서 구식 군인들과 성난 서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모곤란 이렇게 해가지고 민씨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이모곤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시정변이 또 일어나서, 요번에는 누굽니까? 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김옥균, 박영호, 이렇게 그 급진 개화파들이 개화를 추진을 하다가 또 한 번, 누구예요? 예, 당했어요. 봉건 세력들한테. 그래서 청의 내정간섭만 오히려 강화되게 되었다. 알겠죠? 자, 그 이후로 우리는 뭐냐?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갑시정변 이후에 일본이 정치 침략 대신에 경제 침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더니, 일본의 이 경제 침략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농민들이라고 그랬죠. 이 농민들이 이제 참다 못해서 결국은 뭐예요? 안 되겠다, 우리를 뜯어먹는 양만 놈들을 위해서 또 저 민심정권을 향해서 대들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일본 상인들, 일본 군인 놈들 그냥 박살을 내버리자. 이렇게 반봉건 반외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동학농민운동이다. 알겠나요? 동학농민운동.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그려놓은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그동안에 개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화를 추진하려고 그랬고, 알겠어요? 또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위정척사 사상을 내세운 사람들은 외세 침략에 맞서는 쪽에만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비로소 드디어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이 두 가지에 저항해서, 알겠죠? 한편으로 근대화를 추진해야 돼, 한편으로 외세를 막아야 돼, 우리 민족사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당면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돼라고 문제를 제기한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대부분의 근현대사를 한 학생들이 줄거리를 여기까지는 잘 끌고 오다가 줄거리를 놓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언제냐? 동학농민운동부터 줄거리를 놓쳐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가보개혁을 들어갈 겁니다. 이 가보개혁은 뭐냐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가보개혁을 들어간 이유는 가보개혁은 여기에 그 줄을 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봉건사의 모순, 즉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에 개항했죠. 여러 가지 개화운동 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다가 이제 개화운동 하다가 이복운란 당했죠.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하려고 갑신정변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죠. 그 실패한 갑신정변 이후에 근대화의 노력이, 근대화의 흐름이 10년간 단절됐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대화를 주도했던,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 피살당했죠. 박영효, 서재필, 일본으로 또는 미국으로 망명 갔죠. 그래서 국내에서 근대화를 주도할 세력들이 없었습니다. 민씨정권은 전부 다 뭐냐? 민씨정권은 봉건적인 친청 사대주의자죠. 그래 안 그래? 친청 사대주의 민씨 일파이고 또 이들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온건 개화파들. 그래 안 그래? 김윤식 같은 사람들이죠. 김홍집, 김윤식 이런 온건 개화파들만 남아있는데 이놈들은 개화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름만, 무늬만 개화를 하자고 그랬지 실제로는 개화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청나라한테 기대서 우리도 동도 서기처럼 해야 돼 이런 놈들이니까 근대화를 하려고 맘먹지 않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놈들만 픽스리스 했다 이거야. 그러던 차에 동학농민운동이 빵 터지고 야 이거 안 되겠어. 농민들이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우리도 다시 근대화해야 되겠네 라고 이 온건 개화파에 의해서 다시 무엇이 가보개혁이 또 추진된다 이거야. 그래서 가보개혁은 어차피 근대화를 가기 위한 개혁의 갑신정변과 같은 개혁의 맥락에 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어때? 동학농민운동이 동시에 전개됩니다. 동학농민운동과 함께 가보개혁이 일어나고 그동안에 일본과 청나라가 이거 보세요. 계속 이모군란, 갑신정변, 청과 일본이 대외적으로 서로 옥신각신했잖아. 조선이라는 먹잇감을 놓고 서로 먹으려고 그랬죠. 이런 두 나라가 드디어 또 뭐야?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동학농민운동을 겪으면서 청일전쟁을 도발하게 되더라. 전부 다 무대가 우리 한반도입니다. 이 한반도가 1894년부터 1895년에 가장 뜨거워졌죠. 그래 안 그래? 이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청일전쟁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전개됐으니까요. 알았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가보개혁을 정리하겠습니다. 요 맥락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이후의 역사를 또 끌고 가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또 세세하게 다룰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흐름과 개념 두 가지를 교차해 가면서 공부를 해 나갈 때 여러분들도 그냥 암기만 해야 돼. 무조건 외워. 시험에 나올 거 밑줄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죠? 역사의 흐름과 중요한 가치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잘 잊어먹지 않아요. 저 훨씬 더 기억도 오래 남고요. 시험 볼 때 언어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되더라. 여러분들이 이거는 의미가 이거니까 이것이 답이겠네라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보개혁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